영리는 허무함을 느끼는 것보다 총칼을 다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서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었는데 의암이 물었다. 영유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저는 돌아가서 승병이 되어 승병을 모아보겠습니다. 확고하고 단호하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 자네를 따라가겠다는 사람만 데리고 떠나시게. 그리고 평산의 산두제는 내가 아는 곳이니 그곳에 가끔 들려서 소식을 전했으면 좋겠네. 네 선생님 무운을 빌겠습니다. 그렇게 의암과 헤어져 차포수를 비롯한 30여 명이 초산을 걸쳐서 하루 만에 묘양산 보현사를 찾았다. 주지를 만나서 공부를 하겠노라고 인사를 드리자. 처사께서는 입대껏 배운 것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나요? 대사님 제가 30년을 넘게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벼슬의 뜻을 두고 공부를 했지만 이룬 것이 없고 그 잘난 과거마저 없어졌으니 허무하고 허무합니다. 속세란 다 헛되고 헛된 게 아닙니까? 시간을 갖고 깊이 생각해 결정이 나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그리고 다음 날부터 허드렛 일을 하면서 서산대사의 선교석을 읽었는데 태어남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남이요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짐이라. 구름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 삶과 죽음도 바로 이와 같다. 감동적이었다. 그런데 암자 생활을 지루해하던 차포수가 영린에게 서방님 이래가 넘게 고민하다가 드리는 말씀인데 하면서 머뭇머뭇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말씀해 보세요. 집에 좀 다녀왔으면 하는데요. 가면 다시 올지 말지지만 다녀온다고 하는데 말릴 수가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소식을 전하지 못해서 아버님께 죄송할 따름이었는데 그럼 다녀오시도록 하세요. 하고 장문의 서신을 적어서 차포수에게 주어서 보냈다. 아버님 전상서. 아버님 어머님 기체 후 일양 망강하옵나이까. 형님 내외분도 그리고 조카들도 몸성이 잘 있겠죠. 불초 소생을 아버님 어머님 염려 덕분에 이곳 보현사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찾아뵙고 싶은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사오나 의암 선생께서 의병을 넘겨주시며 간곡히 부탁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형편이오라 이렇게 필설로 대신하옵니다. 드릴 말씀은 태산도 부족하오나 다시 뵐 날까지 만수무강하옵소서. 불효자 열린 올림. 차포수가 떠나고 영리는 주지에게 머리를 자르고 부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태를 버린 남쪽을 향하여 재배하고 머리를 잘랐다. 자른 머리카락을 들고 나와 해우소를 지나 깨끗한 곳을 골라 땅에 묻고 다시 2번을 절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났고 법명은 선비를 버린다는 유석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서산대사가 지은 모든 저서를 읽고 나니 여기서 스님들을 설득해서 승병을 만든다는 게 어쩌면 자신을 거두어준 주지에게 배은망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의암과 연락이 닿는 산두제가 떠올라 어렵게 입을 열었다. 대사님 여기를 떠나 황해도 평산 쪽에서 수양하였으면 합니다. 네, 알아보리다. 한 보름쯤 지나서 평산 쪽에 북수사라는 곳이 있는데 가겠느냐고 해서 다음 날 뜻을 같이 하는 몇 사람과 함께 북수사를 향하여 떠났다. 북수사에 도착한 영리는 탁발을 나가 산두제에 들려 가끔 의암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단월에 차포수는 입도 하나 덜 겸 몸이 근질거려서 묘양산에나 한번 다녀올까 하고 맘먹고 있는데 지수 녀석이 아저씨 저 묘양산에 가려면 어디로 해서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하고 채근하듯 물어서 그렇지 않아도 가보려 한다고 하자 바짝 달라붙어 언제 가시느냐고 만날 때마다 물었다. 지수로부터 그 말을 들은 연희는 홀로 객지 생활을 하려면 때가 덜 타는 회색으로 영린의 일습을 마련하고 지수가 입고 갔다 올 일습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떠나기로 한 날이 다가오자 시아버지 근호는 지수는 명년에나 다녀오고 차포수만 혼자 다녀오라고 여비를 마련해 주었다. 그렇게 차포수 혼자 보현사를 찾았는데 유석 스님 보름 전에 평산 북수사로 가셨는데요. 차포수는 스님이라니.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다시 되짚어 평산에 도착해보니 영린은 머리를 깎고 가사와 장삼을 걸치고 있었다. 영린이 그간의 이야기와 의병을 모으려면 이 방법이 가장 현명할 것 같아서 선택하게 된 속마음까지 털어놓았다. 차포수는 그제야 영린이 금강산 유점사에서 보현사까지 오면서 승병을 모아야 해하며 입버릇처럼 중얼거리던 영린의 깊은 속을 알 것만 같았다. 영린은 차포수가 가져온 연희가 정성 들여 지은 옷을 받아놓으며 머리를 잘랐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며 연희가 지어보낸 옷을 보고 내심
아, 내가 중이 된 것을 알기라도 한 듯이 회색을 일습을 보내다니. 차 포수가 떠나는 날 또 한 번 간곡하게 머리를 잘랐다는 말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단월로 돌아온 차 포수는 영린이 평산 복수사에 잘 있다고 전했다. 그 무렵 조선으로부터 수많은 이권을 챙겨간 러시아는 1896년 건양 일 압록강 유역의 삼림벌 채권을 손에 넣고 시베리아 철도가 완성될 때까지는 일본과의 타협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폈다. 그 이유는 러시아로서는 아직 극동까지 확장하기엔 미약했고 일본은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서로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각자가 군사적으로 준비되기까지 조선을 완충지대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러일이 1896에서 1898년 사이에 맺은 베베르 고무라와 버각서, 로바노프 야마가타 오바늪 협정 및 노젠니시롯은 협정 등이 바로 이것들이었다. 국내에선 최익현의 상소와 독립협회 등이 중심이 된 황궁청원으로 있고 주상은 궁궐을 방어할 호위군이 갖춰지자 1897년 건양 2년 2월 18일 고종은 궁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고 이틀 뒤인 2월 20일에 경운궁으로 황궁했다. 그리고 이틀 뒤 대원군은 79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다. 주상은 제대로 된 정치를 펴나가고자 많은 생각을 했는데 청나라의 힘이 약해지고 전 세계 모든 왕은 황제로 불리고 있는 걸 알고 여론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덕망 있는 인재들을 접견하고 있었다. 이에 의암에게도 국정에 참여시키고자 초유문을 보냈다. 단월에서는 설을 지나고 근호는 치수 생각해서 차포수를 불렀다. 자네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나 하려고 하네. 예, 말씀하십시오. 자네 어렵지만 우리 치수 데리고 평산 북수사에 다녀왔으면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포수가 의병으로 나가 있는 동안 근호가 양식을 데워주고 돌아와서도 계속되고 있어. 마치 주종 관계와 같아 산에서 사냥을 해서 토끼나 노루를 잡아오면 제일 먼저 요리를 해서 근호에게 갖다 주는 것이 당연시되었고 아들 명호 또한 차포수가 없는 동안에도 올무나 덫을 놓아 사냥하면 그래왔으니 한 식구 같이 지냈고 저 또한 딱히 할 일이 없는지라 매일 근호의 집에 들러서 집안일을 도왔으니 딱히 거절할 형편이 못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얼마간의 노자와 연희가 춘포로 정성껏 지은 일습을 챙겨 싼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치수와 차포수는 북수사로 떠났다. 차포수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게 이 내용을 이야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생각만 하다가 도착을 했다. 치수는 머리를 깎고 장삼을 입은 영린을 보고 깜짝 놀랐다. 영린은 치수의 절을 받으면서 짧은 순간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많은 생각을 해야 했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강령하시냐? 예.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도. 예. 어머니 잘 모시고 있었지. 예. 그렇게 안부를 묻는 동안에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야 영린이 입을 열었다. 아비가 머리를 자르고 장삼을 입어서 놀랐겠구나. 치수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내 생각한 바가 있어서 허리를 깎았다. 신체발부 수지부모라 했지만 내가 불효를 했구나.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말씀드려라. 잠시 숨을 멈추고 말을 이어갔다. 아비가 승병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려 한다고 말씀 올리고 어머니를 잘 모셔라. 어머니가 이 소식을 들으면 아마 충격이 클 것이다. 치수는 눈물이 나왔다. 아버지가 어머니 연희를 잘 모시라고 한 말에 뜨거운 눈물이 확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란 말인가. 이제부터는 이 아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라. 그렇게 부자 상봉이 있고 하룻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의암이 상감의 초유문을 받고 귀국길에 산두제에 들린다는 이야기를 접했던 영리는 다음날 치수와 차포수를 대동하고 연희가 지어보낸 도포를 싸들고 산두제로 향했다. 영리는 의암에게 인사를 올리고 보니 의암의 종영 류홍석도 같이 있어. 또한 인사를 드리고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와 승병으로 종군을 하겠다는 결심을 이야기했다. 의암은 손을 잡으며 참 잘 생각했다고 했다. 그리고 영리는 치수를 불렀다. 의암 선생님이시다. 인사 올려라. 이분은 의암 선생 종영 되시는 분이시다. 치수가 의암과 외당 선생에게 인사를 올리자. 선생님 제 아들입니다. 치수의 절을 받고 난 의암이 치수에게 물었다. 올해 몇 살인고? 경진생 5월생이 없고 올해 설을 쇠서 18입니다. 그래 형제는? 영린이 답을 했다. 저 녀석 하나입니다. 그래요 아직 머리를 올리지 못한 걸 보니 총각인가 본데.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내 유석 아들 이름이나 하나 지어 주어야겠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부르고 있는 이름이 아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자. 좋은 이름이 생각났어. 광국이 어떻소? 빛의 나란 나라를 빛내라는 뜻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일 같이 주상을 뵈러 갑시다. 예, 선생님. 그리고 이거 아내가 저에게 보낸 춘포로 지은 도포인데 저보다 선생님이 입으시는 게 하면서 내놓았다. 주상께서는 경운궁으로 환궁하고서 전국을 쇄신하고자 정파를 초월해 가보경장 이후 정책에 반대했던 사람 중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의암에게 초유문을 보내 모레까지 입궐하라고 한 것이었다. 다음 날 한양에 도착한 일행은 경운궁에서 가깝고 외당 유홍석이 어릴 때 형님처럼 지냈던 중추원 1등위관 칙임관 이니우승 대감댁을 찾아 안내를 받아 대감께 인사를 올리고 저녁을 마치고 시국에 대한 환담이 이어졌다. 대체로 대감은 듣는 편이었고 의암은 주자학적 정책론과 청나라와 힘을 모아서 이를 물리치자는 논리였다. 다음 날 차포수와 치수는 한양 구경을 나갔고 외당 의암 영린 세 사람은 경운궁에 입궐하여 즉조당에 안내되었다. 용상에 앉아 계시는 주상께 절을 올리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다. 경과 함께 온 스님은 니시오. 예전하 병신년 거의 때 함께 한 김영린이라고 하옵니다. 상께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의암의 말이 이어졌다. 본관은 안동이었고 지난 정해년에 효자 정문을 받은 진태라는 분의 작은 손자입니다. 아, 생각나오. 80년 전 무인년 순조 때도 정문을 받고 10년 전 그 아드님이 정문을 받아서 양대의 정문을 배출했다고 조정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던 그 집안의 둘째 손이란 말이죠.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리고 의암은 주자학적 정책론을 피력하였다. 주상께서는 고개를 가끔 끄덕이며 듣고 있었다. 1시간이 넘는 동안 옆에 영리는 옆에 시립해 있어야 했다. 그리고 퇴거를 해서 이 대감댁에 돌아와 보니 차포수와 치수는 돌아오지 않아 내일 보내려면 잘타이를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대궐에서 내일 오시에 세 사람이 다시 입궐하라는 연락이 왔다. 그래서 차포수와 치수도 하루를 더 묵어서 가라고 했다. 대궐에 입궐하니 상께서 반가운 얼굴로 맞이했다. 내 경을 다시 보고자 한 것은 경이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었으면 해서 다시 불렀어. 하면서 모종의 벼슬을 내릴 것이라는 암시를 했다. 그리고 유석에게는 짐이 승병장 교지를 내리려 하오. 하면서 옆에 승지에게 명하자 어제 준비한 승병 교지와 말 5마리가 새겨진 마패를 가져왔다. 영리는 감읍하여 사온 숙배하고 교지와 마패를 받았다. 교지는 황색 비단에 진명주사를 갈아서 붉은 글씨로 승병장에 임명한다고 쓰여 있었고 지난번 진태 할아버지 효자 정문을 받았을 때 본수결도 있었다. 퇴궐한 의암은 잠시 더 있어 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며 차포수에게 김공이 의병장이 되었으니 옆을 보좌 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설득을 했다. 그리고 의암은 입시를 하게 되면 조만간 자그마한 자리라도 하나 마련해 줄 것 같은 암시를 했다. 차포수로서는 땅 한 떼기 없는 단월에 돌아가봐야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영린을 수행하기로 맘을 먹었다. 다음 날 치수는 혼자서 단월로 향했고 영린과 차포수는 북수사로 향했다. 외당과 의암 선생은 이 대감댁에 남아서 향배를 정하기로 마음을 먹은 듯했다. 그러나 주상께서는 면암 의암 같은 분을 회유해 민심을 달래고 국정을 쇄신하고자 해서 지금까지 의병을 반란군으로 보아 선물을 하고 해산과 선멸을 하려던 것을 악원 파천을 끝으로 경운궁으로 돌아와 주적 외놈들을 몰아내는데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의암에게 초유문을 보내어 함께 입궐한 영린에게 승병장이라는 교지를 준 것은 의암을 달래기 위함도 있었지만 의암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주상의 주변에는 칠러파 친미파 드러나지 않은 친일파가 있었고 대세는 개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가 없게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외당은 이리 세월을 보내느니 본가에 있는 황골로 내려가겠다고 의암에게 이야기하고 이 대감께 인사를 올리니 대감은 혼자 내려가시기 적적하고 시중을 들어줄 만한 아이를 하나 데리고 가서 올려보내든 아니면 개서 마땅한 곳에 머슴이라도 보내면 좋겠다며 동거를 불러서 잘 모시고 가거라. 막 하인인종의 제도가 없어진 직후라. 종문서도 없애는 판국에 적당히 나가서 살라고 해도 나가면 해먹을 게 없는 시국이라 면천을 해주어도 나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동걸은 이 대감댁에서 챙겨준 요깃거리를 챙겨들고 외당을 따라 나섰다. 한참을 부지런히 걸어서 망우리 고갯마루에서 쉬면서 외당이 물었다. 너는 어찌하여 이 대감댁의 식객으로 있게 되었느냐? 동걸은 집이 고부이고 동학난을 겪고 아비를 여인 것을 비롯한 그간의 이야기를 세세히 이야기했다. 그리 되었구먼. 참 기구하구만. 모든 게 나라의 힘이 모자라 일이 되었으나 세상이 좋아지면 고향을 찾아갈 수 있으려나. 그래 생모의 산소를 가본 적이 있나? 아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버지께서 띠둥산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한참을 걸어서 왕숙천이 보이는 곳을 지날 때 아이고 사돈 아니십니까? 아이고 사돈 안녕하십니까? 상감을 뵙고 집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니 여기로 지나지면서 그냥 가시려 하십니까? 외당이 만난 사람은 며느리 희순의 친정아버지 윤익상이었다. 그렇게 끌려 들어가 점심을 먹고 그날 거기서 유하게 되면서 동걸의 처지를 들은 익상은 여기가 일거리도 많고 하니 이에서 지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었고 동걸이 동의를 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다. 다음 날 외당은 홀로 환골로 내려갔다. 이 무렵 전국은 5월경부터 전직 관료, 유생 등을 주축으로 해서 칭제를 건의하는 상소가 쇄도했으니 이는 주상이 바로 국왕의 칭호를 황제로 높여 자주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는 게 그 논리였다. 지금 태서각국이 황제대 군주대백리의 칭호가 있는데 이들 사이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라고 강무영이 주장을 했고 권달섭은 자주의 자자와 독립의 독자의 뜻은 자유로 하는 것이지 남에게 물어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주의 우리나라는 마땅히 제호를 칭해야 합니다. 하고 상소를 올렸다. 면함과 의암 등 위정척사파 유생들은 중화사상과 주자학적 명불론에 따라 칭제를 반대하였고 독립협회 인물들도 칭제 논의에 대해 냉담했다. 애석하게도 의암의 정치적인 판단력은 뒤떨어져 있었다. 대세도 그렇고 주상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있었다. 윤치호는 열강이 국권을 침탈하는 상황에 이름뿐인 칭제는 무의미하고 중요한 것은 국가의 실질적인 힘이라고 말했지만 주상께서는 왕후시의 사건으로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한편 북수사로 내려온 영리는 평산감령을 찾아가 교지와 마패를 보여주고 서로 협조를 약속하고 승병을 모으고 차포수를 훈련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훈련을 시작했다. 평산 감영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났으니 판관 우병렬이었다. 한편 단월에서는 치수가 혼자 돌아와 근호에게 잘 다녀왔다고 절을 올리고 근호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 올렸다. 영린이 머리를 자르고 중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근호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승병장의 교지를 받았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며느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어떻게 설명을 하라고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만 했다. 치수야, 예, 할아버지. 아비가 머리를 자르고 중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어미에게도 할미에게는 물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라. 예, 할아버지. 그저 건강해 보이고 상감마마께서 의병장 교지를 받아서 올 수가 없고 차포수도 의병의 높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것으로 대답을 해라. 예, 할아버지. 그노로서는 영린이 입신한 기쁨과 중이 되었다는 절망이 교차하는 야릇한 심경이 되었다. 시수는 안채로 들어가 할머니 선민에게 인사를 하고 그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구경을 하면서 본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늘어놓았다. 연희가 가장 궁금한 것을 영린이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가 가장 궁금했지만 상감마마로부터 의병장 교지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었고 그간의 노력과 마음속으로 빌었던 일이 성사된 기쁨의 눈물을 훔쳤다. 그리고 조그마한 아쉬움에 자신에게 전한 말이 있는지 궁금하여 치수를 방으로 불러서 꼬치꼬치 캐물었으나 특별한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의암 선생이 지어준 이름을 들은 근호는 이제부터 치수의 이름을 광국이라고 부르라고 했다. 또 한 사람 가슴앓이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다름 아닌 차포수의 부인이었으니 애쓴 보람이 있어 치수 아버지가 데리고 갔을 거라고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을 없는 법, 근호의 근심 어린 표정을 읽은 선민이 끈질기게 물었으나 별일이 아니라고 했으나 선민이 광국을 불러 몇 번의 채근에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2달도 숨기지 못하고 눈치를 챈 연희가 광국을 채근에서 알아내고야 말았고 조금이나마 속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손윗동서 선민과 차포수 한 사람인데 차포수 부인은 강건했으나 나약한 연희는 점점 야위어만 가더니 가슴에 병이 되어 몸져 눕고 말았다.
그리고 8월 정부는 이미 황제주기식을 거행할 황구단 축조 공사를 시작했고 칭제 논의는 급물살을 타의정 심순택, 국내부 특진관 조병세 등이 백관을 거느리고 국왕에게 나아가 칭제 논의를 따르라고 청하니 고종은 형식적으로 10여 차례 사양했으나 여론을 따른다며 칭제를 제가하고 10월 12일 황구단에 나아가 하늘에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백관의 제례가 끝난 후 황제의 자리에 올라 연호를 광무로 확정 반포하였다. 이어서 10월 13일 조칙을 내려 국호를 대안이라고 선포하고 이 사실을 주한 각국 외교관에게 통고하자 일본과 러시아, 프랑스는 축하 공문을 보내왔다. 또한 영국, 독일, 미국 등 서구 열강도 대한제국을 승인했다. 광무 황제께서는 대한제국 탄생 후 최대의 행사인 국장을 앞두고 민왕후의 시호를 올리기 전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셨다. 궁전의 사변은 너무나 불측스러운 것 이어서 만고에 있어 본 적이 없었다. 원수를 갚지 못하고 거상의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나의 슬픔은 끝이 없다. 그리고 시호는 명성황후 올려지고 11월 21일 없는 살림에도 거대한 국장을 지냈고 이를 계기로 전국은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한편 의암은 황제의 정치와 자신의 신념이 다르니 가경자로 낙향을 하더니 다음 해에 산두제 들려 영린과 재회를 한 뒤 중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영린과 함께했던 의병들은 대부분 돌아가거나 관군에 편입되어 몇 사람 남지 않아 북수사와 평산 가명을 오가며 말을 타는 것도 익히고 책을 보면서 소일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1898년 1월에는 한성전기회사가 세워졌다. 그리고 가끔 판관 우병렬의 집에 들르곤 했는데 새해가 되고 처음 들린 날 지난해 시집을 간 딸의 부군이 새해 인사를 왔는데 인사를 받게 되었다. 이분은 북수사에 계시는 승병장 유석 스님이시네. 인사 올립니다. 하면서 절을 했다. 소생의 여서입니다. 어유 그러십니까. 판관 설안께서 인물이 출중하십니다. 어유 과찬이십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이진용이었다. 그 무렵 3월 10일에 움트던 만민공동회의가 4월에 떡잎이 피어 제대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 같았다. 한편 단월에선 영린의 무사귀환만 기원하던 연희는 남편이 머리를 자르고 중이 되었다는 기막힌 사실을 감내하기 어려웠는지 잠 이루는 날이 많아지더니 깨어나 활동하는 시간보다 알아누워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니 혼절까지 했다. 병의 심각성을 깨달은 선민이 근호에게 광국을 평산으로 보내어 영린을 불러오라고 했으나 농사일이 바쁜 관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7월에 접어든 어느 날 광국을 불러서 북수사에 다녀오라고 여비를 마련해 주어서 보냈다. 북수사에 도착한 광국이 영린에게 연희의 위독함을 알리고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영린은 고민에 빠졌다. 아픈 아내를 생각하면 돌아가야 하겠지만 이룬 것이 별로 없는 40의 나이에 차마 아버지 근호 어머니 선민에게 머리를 깎은 중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이미 아비는 출가한 몸이다. 이런 모습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뵙는다는 게 불효가 아니냐. 그래도 이제 가서 보지 못하면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하고 눈물로 몇 날을 호소하다가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행여하고 영린을 기다리던 연희는 실망이 컸는지 병세는 더욱 악화되자 광국이 다시 북수사를 찾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대답이 없었다. 야속한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가 오늘 내일 해요. 흐흐흐. 광국의 눈물 어린 호소가 통했는지 영린은 행장을 수습해서 길을 나섰다. 때는 8월이라 선선해지기 시작했고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고 영린이 사랑방 앞에서 합장을 하고 들어가 근호에게 절을 올렸다. 정말 민망하기 그지없었다. 근호의 낯빛은 몇 년 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지만 노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불초소자 이제 돌아왔습니다. 말문이 막힌 근호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어머니를 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을 나와 대문을 들어서 안방으로 향했다. 영린을 맞이한 선미는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절을 받기도 전에 다가앉은 선미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를 연발하며 영린의 등을 주먹으로 두드렸고 무릎을 꿇고 앉은 영린은 한참을 눈물을 흘렸다. 한참 만에야 눈물을 거둔 영린이 말문을 열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선민을 더는 뭐라 말을 하지 않고 눈물만 연신 닦아내고 있었다. 아들의 결정을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가 막혀서인지. 그리고 한참 후 자리에서 일어난 영린은 연희가 누워있는 집으로 갔다. 연희는 스스로 일어나 앉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깊어 있었다.
영린을 본 연희는 원망과 야속함이 사무쳤는지 흐느낌도 미동도 없이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이 양 관자놀이를 타고 흘려 베갯니스로 떨어지고 있었다. 영린이 뼈마디가 앙상한 연희의 두 손을 살며시 잡은 채 한참의 시간이 흘렀고 속삭이듯 야속하옵니다. 부인 미안하오. 영린이 미안함에 대한 회한의 눈물이 맞잡은 연희의 손등 위로 떨구자. 연희의 가슴에 맺혀있던 원망은 봄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고 연희의 눈가에 흐르던 눈물은 사라지고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져들고 있었다. 이젠 놓아드리려 하오니 임 찾아 호련히 떠나옵소서 가서 임을 찾으시옵소서. 그렇게 추석 준비가 한창이던 14날 아침.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띠며 36의 꽃다운 나이에 광국이 하나만을 남겨두고 영린이 지켜보는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고 말았다. 연희의 장지는 몇 년 전 근호가 기련의 소개로 벚고개에 사놓은 선산으로 정해졌다. 근호와 선민 영준과 금선이 묻힐 자리는 기련이 잡아주어 정해져 있었지만 영린과 연희는 산 자리는 미리 잡아놓지 않아서 근호 부부와 영준 부부 자리 옆에 좀 떨어진 곳으로 급히 자리를 정했다. 산이 높아서 상두꾼들이 상여를 메고 올라가는데 뒤에서 밀어가면서 산에 올라 장례를 치르느냐 추석날 엄청 고생들을 해야 했다. 그리고 영린은 아내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어미 없는 아들 광국이 걸리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지 않느냐. 자신은 벌써 불혹이 넘었고 이룬 것도 없고 농사일을 배워서 살기보다는 몇 년 전 받은 황제의 교지를 믿고 있었다. 지금 비록 불안정한 정국이지만 정국이 안정되고 나라에 힘이 생기면 입신의 길이 열리겠지라는 생각과 북수사에 있는 차포수를 비롯한 의병 동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장례식이 있고 보름이 지나서 영린은 근호에게 작심하고 말씀을 드렸다. 아버지 저는 황제 폐하로부터 승병장 교지를 받은 사람이고 마패까지 받은 몸이어서 임지로 떠나야 하겠습니다. 근호가 잘 알았다는 의사표시인지 승낙의 의사표시인지 머리를 끄덕였다. 아버지 그럼 소자 떠나겠습니다. 절을 올리고 난 영린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선민에게 절을 올리자 선민은 인사의 의미를 아는지라 깜짝 놀라며 너 진정 떠나려 하느냐. 얘 어머니 황제 폐하로부터 교지를 받아서 임지를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선민은 아들을 보고 차마 가지 말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 젊은 나이에 호라비가 된 녀석이 풀이 죽어 지내는 것을 며칠 동안 보아오면서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한숨을 쉬어보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떠나겠다는 말을 듣고 황제 폐하로부터 교지를 받았다고 하니 뭔가 하는 모양이라 생각했다. 어머니 광국이를 잘 봐주세요. 하나마나 한 말을 하고 방문을 나서니 광국이 방문 앞에 있었다. 광국아, 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라. 네 아버지. 영린을 그렇게 다시 북수사로 돌아왔으나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니 평산 가명을 오가며 병렬과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보내고 있었다.